안녕하세요. 소리를 담는 책장의 수다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명화로 보는 음악동화 레미제라블인데요. 범죄자로 불우하게 살아가던 장발장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남쪽의 디뉴 마을에 미리엘 주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주교의 집에 지저분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내 이름은 장발장이요.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내가 죄인이란 이유로 빵 한 조각, 허름 헛갓조차 허락하지 않는군요. 부탁이니 제발 나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주지 않겠소? 아무 걱정 말고 배불리 먹고 편히 쉬다 가시오. 미리의 주교는 장발장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먹을 것과 따뜻한 잠자리를 내주었어요. 주교가 베푼 호의에 장발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발장은 편안하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식당에서 본 은식기가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에요. 한참을 망설이던 장발장은 끝내 방에서 나와 벽장에 있는 은식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담장을 넘어 도망쳤어요. 다음날 하녀가 주교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헌병대가 장발장을 끌고 주교를 찾아왔어요. 수상한 남자가 은식기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 도둑일 거라 의심했던 거지요. 그러나 주교는 장발장의 가방에 은촛대를 넣어주며 말했어요. 내가 은식기들과 함께 이 촛대도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주교의 말에 감동한 장발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이후 뼈저리게 반성한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마들렌이 시장으로 있는 몽트리에는 팡틴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팡틴은 마들렌이 운영하는 공장의 여직공이었지요. 그녀는 어린 시절에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와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를 남겨둔 채 떠나버렸어요. 결국 팡틴은 홀로 아이를 낳고 코제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팡틴은 코제트와 함께 몽트레우를 떠나 파리에서 꿋꿋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이 여자의 몸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팡틴은 별 수 없이 코제트를 여관을 운영하는 테나르디 부부에게 맡겼어요. 그러고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인 몽트레우로 오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테나르디의 부부는 심성이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코제트를 키워준다는 핑계로 팡틴에게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괴롭혔지요. 게다가 팡틴이 테나르디의 부부에게 편지를 줄기차게 보내자 그것을 수상히 여긴 동료 직공들은 그녀가 이상한 일을 꾸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장의 감독은 마들렌 사장님이 더 이상 공장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꾸며 팡틴을 내쫓았어요. 모함으로 일자리를 잃은 팡틴은 코제트에게 보낼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아름답게 찰랑이는 머리카락과 진주같이 빛나는 치아를 팔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팡틴은 점점 쇠약해졌고 결국 돈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술 취한 남자가 다가와 팡틴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참다 못한 팡틴이 그에게 대들며 소란이 벌어졌지요. 그러자 몽트레오를 감독하는 자베르경위가 나타났어요. 감히 천한 신분의 여자가 소란을 피우다니 당장 체포하도록 하라. 결국 팡틴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경찰서에 와 있던 마들렌이 팡틴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베르에게 말했어요. 힘없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은 옳지 않네. 그녀를 풀어주게.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베르는 팡틴을 안고 경찰서를 나가는 마들렌은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어요. 그동안 팡틴은 공장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마들렌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공장에서 쫓아낸 사람이 바로 마들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마들렌이 자신을 정성껏 보살펴주고 코제트를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팡틴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베르가 마들렌을 찾아왔어요. 시장님, 저를 고발해 주십시오. 자베르 경위, 그게 무슨 말인가? 사실 저는 시장님이 탈옥수 장발장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팡틴이라는 여자 때문에 사건이 있은 후 홧김에 사장님을 고발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왜 자네를 고발해달라는 건가? 제 생각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장발장이 잡혔다는군요. 자베르의 말에 마들렌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니까요. 결국 장발장은 자기를 대신해 누명을 쓴 사람을 빼내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이 건강이 악화된 팡틴은 코제트를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지요. 장발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코제트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테나르디에 부부의 구박은 심해졌지요. 코제트,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어서 물을 길어와. 코제트는 물 깃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물을 길어야 하는 샘이 아주 어두침침한 곳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도 코제트는 샘가에서 무서움을 잊으려고 노래를 부렸어요. 그때 코제트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내 이름이 코제트니? 코제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테나르디에 부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건네고 어린 코제트를 여관에서 구해냈어요. 그 남자는 바로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탈출한 장발장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프랑스 여기저기서 혁명의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왕과 귀족들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자 시민들이 뜻을 모은 것이었죠. 혁명을 이끄는 단체에는 마리우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진노르망이라는 귀족의 외손자였지요. 진노르망은 자신의 딸이 신분이 낮은 남자와 결혼하여 마리우스를 낳고 죽자 어린 마리우스를 그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생이별을 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마리우스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야 그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죽기 전에 마리우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남작이라는 지위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생명의 은인인 테라르디에를 찾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었지요. 코제트를 불러먹던 여관중인 테라르디에가 전쟁터에서 우연히 마리우스의 아버지를 구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가 죽고 난 후 마리우스는 부유한 할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리우스는 옆집에 사는 아가씨 에포닌의 카랑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자선가가 와요. 마리우스가 벽에 난 구멍을 통해 몰래 들여다보니 한 노신사가 아리따운 아가씨와 함께
에포니네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장발장과 코제트였어요. 장발장은 그동안 르블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리우스는 코제트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부터 마리우스가 애타게 찾던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우스는 근처 공원을 거닐다 마주친 코제트에게 한눈에 반해 늘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지요. 한편 에포닌의 아버지는 코제트를 보고 흠칫 놀라며 옆에 있던 부인에게 속삭였어요. 저 아가씨, 예전에 우리가 기르던 코제트잖아? 그러네요. 이참에 큰 돈을 뜯어낼 수도 있겠어요. 놀랍게도 에포닌의 부모는 다름 아닌 테라는디의 부부였지요. 코제트가 먼저 자리를 뜨자 에포닌의 아버지는 비열한 목소리로 장발장에게 말했어요. 사기꾼 주제에 뻔뻔스럽게 나타났군. 몇 푼 받지도 못하고 당신에게 코제트를 넘긴 이 테라느디에를 잊었나? 테라느디에는 사람들을 시켜 장발장을 묶고는 돈을 가져오라며 위협했어요. 다행히 이를 몰래 지켜본 마리우스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장발장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지요.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흘렀어요. 코제트를 향한 마리우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요. 결국 마리우스는 에포니를 찾아가 코제트가 사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리우스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에포니는 그의 부탁을 받고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코제트가 사는 곳을 알아내 마리우스에게 알려주었지요. 마리우스는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그녀의 집 앞 벤치에 두고 돌아왔어요. 마리우스의 편지를 읽은 코제트는 그의 진심에 감동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움직인 코제트는 용기를 내서 마리우스를 만났어요. 당신이 마리우스였군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세요?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하겠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에포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요. 장발장은 코제트와 함께 파리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을 뛰쫓는 자베르가 있는 파리에서는 마음 놓고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우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코제트를 찾아봤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버린 뒤였지요. 그날 이후 마리우스는 코제트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를 지켜보던 마리우스의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그녀가 떠난 것은 안타깝지만 자네에게는 혁명이라는 중요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그 말이 맞네. 지금부터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겠네. 마리우스와 친구들은 차근차근 혁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약속된 날이 다가왔어요. 해가 어둑어둑해지자 마리우스와 친구들은 총으로 무장을 하고 광장으로 나갔어요. 건너편 어둠 속에는 정부군이 혁명군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지요. 혁명이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자 약속한 것처럼 혁명군과 정부군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한 차례 치열한 총격이 끝난 뒤 마리우스는 주변을 살폈어요.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에포닌을 발견했어요. 에포닌은 마리우스를 찾기 위해 혁명에 참여했다가 그 대신 총을 맞았던 것이지요. 이럴 수가,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이곳으로 왔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 곁을 떠나게 되었네요. 에포니는 가쁜 숨을 쉬며 품 안에서 편지를 꺼내 마리우스에게 건넸어요. 그러고는 마리우스의 품에서 이내 숨을 거두었지요.
마리우스는 에포닌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편지에는 코제트가 머물고 있는 곳에 주소가 적혀 있었지요. 마리우스는 침통한 표정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곳에서 나의 친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 내 영혼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한편 장발장은 파리를 떠나기 전 코제트의 방에서 우연히 그녀가 마리우스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었어요. 편지 속에는 마리우스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적혀 있었지요. 코제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장발장은 자신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장발장은 파리를 떠나와서도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지요. 며칠 후 정원을 거닐고 있는 장발장에게 한 소년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혹시 코제트라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나요? 그렇기는 하다만 넌 누구니? 저는 가브루슈라고 해요. 이 편지를 코제트에게 전해주시겠어요? 장발장은 집 안으로 들어와 편지를 읽었어요. 코제트가 이 편지를 읽고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결국 장발장은 마리우스가 있는 파리로 향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마리우스를 찾아 코제트의 곁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파리로 돌아온 장발장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혁명군의 동지가 되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혁명군 속에 몰래 들어와 염탐을 하다가 발각되어 잡힌 자베르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자베르를 없앨 수 있는 기회였지요. 장발장은 기둥에 묶여있는 자베르에게 다가갔어요. 그를 알아본 자베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말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 좋다. 나를 죽여라. 하지만 장발장은 자베르를 없애기는커녕 혁명군이 정신없는 틈을 타 그를 풀어주었어요. 풀려난 자베르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머지않아 다시 정부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혁명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정부군에게 밀려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마리우스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지요. 부상을 입은 마리우스를 발견한 장발장은 그를 어깨에 짊어지고 파리의 컴컴한 지하수로를 걸었어요. 질척한 진흙탕을 한참 걸어가니 멀리서 출구가 보였어요. 하지만 출구는 단단한 철문으로 막혀 있었지요. 그때 한 남자가 장발장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당신, 사람을 죽였구먼. 저 사내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게 넘긴다면 철문을 열어주도록 하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네는 남자는 바로 테나르디에였어요. 장발장은 테나르디에를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테나르디에는 진흙수선이가 된 장발장을 알아보지 못한 눈치였어요. 알겠소. 얼른 이자의 주머니를 뒤져 무엇이든 가져가시오. 테나르디에는 재빨리 마리우스의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철문을 열어주었지요. 마리우스를 부축한 채 철문 밖으로 나온 장발장은 깜짝 놀라 멈칫했어요. 자신이 놓아준 자베르와 우연히 맞닥뜨렸기 때문이에요. 자베르 경이 나를 잡아가도 줬소.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이 청년은 살려주시오. 장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자베르는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장발장과 마리우스를 질 노르망의 집에 데려주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질 노르망의 집에 도착한 마리우스는 한참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손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질 노르망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듯 아팠지요. 넉 달이 지나서야 마리우스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오, 마리우스, 드디어 살아났구나. 질 노르망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한편 자베르는
장발장을 놓아준 자신의 행동을 곱씹으며 괴로워했어요. 내 평생을 바쳐 쫓았던 장발장을 내 손으로 돕다니. 자베르는 결국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마리우스는 언제나 코제트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마리우스는 용기를 내 지노르망에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코제트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겠어요. 그러자 지노르망은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아가씨가 매일 사람을 보내 너의 상태를 묻는단다. 네가 몸이 회복되면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자꾸나. 그리고 얼마 후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장발장은 코제트의 앞날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그녀를 좋은 가문의 딸로 만들어 주었지요. 행복한 코제트의 모습을 보며 장발장은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장발장에게는 그를 평생 괴롭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시장, 마들렌도, 자선가, 르블랑도 아닌 죄인 장발장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장발장은 고민 끝에 마리우스를 불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코제트에게는 제발 비밀로 해주게.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비밀은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겠습니다. 그날 이후 장발장은 코제트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다 어느 순간 결국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자신이 코제트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그녀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한편 마리우스는 부상당한 자신을 구해주는 이니 장발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마리우스는 코제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함께 장발장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코제트는 장발장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코제트, 내 딸, 네가 와주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 주겠니? 코제트는 장발장을 꼭 껴안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럼요, 아버지.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하지만 장발장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와 있었어요. 그날 밤 장발장은 코제트와 마리우스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네, 지금까지 영화로 보는 음악동화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